안녕하세요. 2021 백배 마스크 쓸래 백신 맞을래를 발표할 아피스입니다. 네,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기저질환, 제2장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 제3장에서는 코로나19의 진단, 제4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저질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은 의학용어로 흔히 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리키는데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저질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고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세포에 필요한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또한 여러 합병증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일반인보다 병세가 더 악화해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생체 호르몬 인슐린의 분비 또는 수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며 감염이 되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탈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만성 신부전입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당뇨병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는 천식인데요. 천식은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에게서 나오는 일부 타액과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됩니다. 대표 증상으로 마른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핵인데요. 결핵은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위치에 따라 병명이 달라집니다. 증상은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식욕 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만성 폐렴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들이 폐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또한 치주질환과 만성폐렴은 구강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수록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이 발생하고 입안에 바이러스가 전보다 더 많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때 바이러스가 침에 섞여 기도로 넘어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기도를 지나 바이러스성 폐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저질환 주의점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 닥터트루스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 심장과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인데 네. 그분들이 코로나에 더 잘 걸리나요?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증상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증으로 진행돼서 여러 가지 그 중환자에 대한 이제 치료를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걸렸을 때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고 사망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코로나에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백신에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기저질환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앞서 영상에 언급한 것처럼 기저질환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면역력이 취약해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질환 진행 및 사망의 위험성이 큽니다. 저는 많은 기저질환 질병 종류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한 기저질환을 선택하였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생기는 악영향은 코로나19 사망자 중 68.7%가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을 앓았고 그 다음으로 당뇨병 47.6%, 천식과 만성 폐렴이 19.9%, 혈액 및 조혈계 질환이 1.5%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질병이 전보다 악화되어 일반 확진자보다 통증이 더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경미한 발열과 기침 및 호흡 곤란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저산습종, 50% 이상의 폐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기 및 다기관 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특징은 모두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동물 유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명명된 이유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연두를 나타내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의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스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사양 고양이에게 전파되어 다시 사람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기침, 재채기, 대화로 인한 비말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평균 잠복기는 2에서 7일 정도이고 주 증상은 마른 기침, 발열, 설사 등이 있으며 특별한 치료법은 없이 대증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대증 치료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난 병의 증상에 대해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나타에게 전파되어 다시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비말로 전파되며 평균 잠복기는 2에서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증상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이며 메르스 또한 특별한 치료법 없이 대증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감염병들의 감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침투해 RNA 전사를 해서 구조 단백질과 비구조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 몸의 면역체인 인터페론 생성과 인터페론이 주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날 선전 면역체계가 바이러스 침입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많은 세포들이 감염된 상태로 고열과 신체적 불쾌감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요즘 이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90%가 무증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기사입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서 2020년 3월 22일과 4월 4일 사이에 215명의 환자들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 후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환자들 중 단 2%만이 열 또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모두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를 받은 나머지 환자들 중 14%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의 87.9%가 증상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의 사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감염, 보스턴에 있는 대규모 노숙자 보호소 등 여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과 같은 코로나19의 증상은 미디어 및 공중보건기구를 통해 널리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저희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 생활 속 기사로 감염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작년 2월에 발표한 기사 중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307명 중 16명 5.2%는 무증상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잠복기 감염이란 잠복기는 비말 등을 통해서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전구 증상, 즉 가벼운 증상 등이 나타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데요. 보통 열이 나기 전까지 혹은 미열이 나타나는 단계까지로 감염 후 2일에서 14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증상 감염은 무엇일까요?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감염병
병원체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데 무증상 감염, 경증 감염, 중등증 감염, 중증 감염, 사망까지의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고 생각했던 감염의 상당 부분이 잠복기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일어난 감염일 수 있는데요. 전구 증상은 근육통, 미열, 피로감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증상 감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감염의 가장 큰 차이는 잠복기 최대 2주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느냐입니다. 즉, 잠복기가 지났지만 증상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한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면 무증상 감염입니다. 반면에 다른 감염자와 만났던 시점에서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증상 없이 바이러스가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잠복기 감염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 기사로는 수영장, 사우나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까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사우나, 수영장은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전문가에 따르면 사우나, 수영장 이용 자체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지만 탈의실에서까지는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우나 내부라고 감염 위험이 더 높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점, 이것 때문인데요. 또한 습도가 높다고 해서 증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우나 아니라고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장 물은 대부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염소로 소독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한 교수는 수영장 물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거의 즉시 사멸한다며 때문에 수영장 물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느 다른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염소와 60도에서 80도 고열에 사멸하기 때문에 목욕탕도 열탕 소독이나 표면 소독이 잘 되어 있다면 안전하다며 수영장이든 목욕탕이든 소독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주변 시설인 탈의실 등의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탈의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사물함, 열쇠나 엘리베이터 버튼 등 확진자의 분비물이 튀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로나19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인 비말로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은 1에서 2m 떨어진 다른 사람의 눈이나 코, 점막에 붙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자의 기침, 콧물 등과 같은 분비물로 직접 간접적으로 만졌을 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손이나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만지고 난 후에 눈, 코, 점막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감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보건당국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만 적절하면 최대 5일간 감염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사우나 등 공용시설이 있는 곳에서 철저한 손소독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어떻게 진단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채취, 운송, 접수, 핵산 추출, RT-PCR, 판독, 보고 총 7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취 단계에서는 코를 통한 비인두 검체와 입을 통한 구인두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진단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려면 면봉으로 코 속과 입 속의 검체를 잘 채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검사실로 운송되어 진단을 시작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장치에는 프리-PCR과 RT-PCR이 있는데요. PCR 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코로나 진단 과정에 관한 대한진단 검사의학회의 짧은 영상을 통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이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지금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검사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해외 전문가와 주요 언론은 한국의 우수한 진단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6시간 만에 결과 확인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단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체를 채취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상기도 검체로는 코를 통한 비인두 검체와 입을 통한 구인두 검체가 있고, 하기도 검체인 가래를 뱉을 수 있으면 가래도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는 3중 포장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받은 검사실로 이송합니다. 이송된 검체를 접수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검체가 많으면 수십 분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검체에서 유전물질, 즉 핵산을 뽑아내야 합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임상병리사들이 음압시설이 갖춰진 방에서 핵산을 추출하는데, 바이러스 핵산 추출에는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출한 핵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주입한 뒤 유전자 증폭 장치에 넣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리얼타임 PCR 기술입니다. 증폭 반응이 끝나면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결과를 분석하고 판독하는데, 결과 판독이 어렵거나 결과값이 애매한 경우 특히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양성, 음성, 불확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하거나 검체를 다시 채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재검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까지 약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진단검사의학회에서는 코로나19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을 확립해서 각 검사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키트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선정할 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분자검사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우수검사실 중에서 교육이수와 정확도 평가를 통과한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검사 키트와 우수한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 초기 검체의 바이러스의 양이 현재 검사법으로 검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검체의 특성상 채취할 때마다 바이러스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할 때 상기도 검체를 구인두와 비인두 두 곳을 채취하고 증상에 따라 하기도 검체를 추가로 채취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음성일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채취한 검체는 먼저 프리-PCR 과정을 거치면서 검체 내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물질은 제거되고 RNA만이 추출됩니다. 이 추출된 RNA에는 환자 검체 개인의 유전물질과 만약 이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바이러스의 RNA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이 RNA는 특정한 효소를 사용해 DNA로 역전사되고 DNA의 짧은 조각들까지 추가되어 RT-PCR 장치에 장착됩니다. RT-PCR 장비는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며 특정 화학 반응을 유도해 새로운 카피본을 계속해서 복사해내는데, 장비가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DNA의 양은 1이었던 게 2가 되고 2였던 게 4가 되는 식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RT-PCR은 35사이클을 돌리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35번의 사이클이 돌고 나면 거의 350억 개의 바이러스 DNA 복사본이 샘플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폭된 유전자를 코로나 유전자와 함께 대조해보며 염기 서열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자의 검체가 일치하게 되면 양성, 일치하지 않으면 음성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가 환자에게 문자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합하면 짧게는 한두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신속 PCR 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속 PCR 기기는 기존 PCR 방식과 항원 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 후 이송하고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리던 것을 한두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 PCR은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정확히 판정할 확률인 민감도와 음성 환자를 음성으로 정확히 판정한 확률인 특이도 등 정확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전 대통령이 사용돼 화제가 되었던 미국 에보트사의 신속 PCR은 민감도가 72.6%에 불과했고 국내 긴급 사용 승인 신속 PCR의 경우는 제대로 된 정확도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9곳 중 진단시약의 성능 정보를 공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공개한 업체의 데이터도 적은 시료로 자체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에 익명을 요청한 관련 전문가는 체내 바이러스가 많을 때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 측정했을 시에만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체내 바이러스량이 더 적은 일반적인 경우에 정확도는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PCR의 사용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이런 진단 시약을 실제 방역 현장에 적용해도 될지의 여부입니다. 신속 PCR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다소 정확도가 떨어져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역을 세밀하게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대부분의 음성 환자는 빠르고 저렴한 신속 PCR로 관리하고 양성 판정이 나온 집단을 정밀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방역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정확하지 않는 진단 기술이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가져오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진단 시약의 민감도가 낮아 양성 환자를 음성으로 잘못 판정할 경우로 이는 환자를 놓쳐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음성이지만 양성으로 잘못 나온 환자를 다수 배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들은 결국 다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선별 진료소를 찾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 방역에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격리를 늘려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2일 주간지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신속 PCR 검사 6만 3천여 건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신속 PCR로 확인한 양성 사례 중 재검자 108명의 40%는 양성이 아닌데 양성으로 잘못 판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신속 PCR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같이 대규모로 검사해야 하는 기관에 사용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PCR 기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코로나19 확진 문자를 받는다면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에서 확진자를 증증도에 따라 분류한 뒤 입원 치료의 필요 여부와 관련된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의 전담 치료 병상 등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퇴소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에 대해 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해제한 날까지 입원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 전에라도 격리 치료가 필요한 의사, 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검사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메신저 리브 액상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나눠지는데 메신저 리브 액상 백신은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으로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있습니다. 그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발생과 고열,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앞으로 만 30살 미만에 대해 접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신을 맞고 나이대별로 코로나 감염, 입원, 사망 위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중증 질환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며 고령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상승할수록 감염 발병 확률은 커지는데요. 연령대별 코로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첫 번째로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8%로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어린이는 백신 접종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전파력이 더 강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는 소견도 있어 백신 접종이 언제쯤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고 어린이가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지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서 100%의 예방 효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을 위약군 1,129명, 백신 접종군 1,131명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는 위약군에서 18건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지만 백신 접종군에서는 감염 사례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FDA는 지난 10일 화이자의 백신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 대상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금까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이번 승인과 CDC의 접종 권고 방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층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률에 가장 취약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제일 큰 노인은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감염 취약시설 거주 및 이용자, 종사자 등 6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때 백신은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불필요성에 대한 화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6일 한 강연회에서 코로나19는 감염 자체가 밥, 즉 호흡기 상피의 점막에서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등으로 혈관 속에 형성된 항체와 만날 수가 없다며 혈관 속 항체를 형성하는 백신을 맞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혈관 속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백신으로는 혈관이 없는 호흡기 상피의 점막에 감염되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백신 수량도 적은데 굳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 상피의 점막에만 감염을 일으킬 뿐 혈관 등 다른 기관에는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상피 점막에만 감염될 뿐이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가 점막을 넘어 혈관에도 감염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있어 저는 우리 몸의 면역이 항체와 인터페론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설사 점막 감염만 일으킨다고 치더라도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당연히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도 혈관 감염된 사례가 많은 상황이고 누가 점막 감염에 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막 감염만 일으킨다고 쉽게 단정해 백신 접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의 결론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면역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다수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은 맞지만 접종자 중에서도 면역력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보다는 마스크 착용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